3부 시작합니다. 도우 씨는 여전히 침착한 말투로 그 뱃사공 때문에 모처럼 열었던 행사가 용도 3위로 끝나버렸습니다. 사실은 대회장 옆에 여학생 8명이 하숙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소문이 들었는지 그날 낭독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대회장 창문 밑에서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뱃사공의 목소리를 내며 이제 좀 그럴듯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신나게 하는 찰나에 그때까지 참고 있던 여학생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트리는 바람에 놀라기도 놀랐고 개면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산통이 깨진 후로는 도무지 계속할 수가 없어 결국 거기서 낭독회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2회부터는 좀 더 분발해서 성대하게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찾아뵌 것도 그것 때문인데 선생님께서도 꼭 입회하셔서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중한 것을 다루듯이 보라색 보자기 속에서 작은 장부를 꺼냈다. 여기에 아무쪼록 서명하신 다음 날인을 해주십사합니다. 하고 장부를 펼쳐서 주인의 무릎 앞으로 밀어냈다 보아하니 현재 유명한 문학박사들의 이름이 가지런히 쓰여 있었다. 그야 참조해온 정도는 못할 것도 없지만 어떤 의무가 있는 겁니까? 의무라고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성함을 적어주시고 찬성하신다는 뜻만 표명해주시면 충분하죠. 그렇다면 가입하지요. 주인은 서재로 도장을 가지러 들어갔다. 나는 털썩하고 방바닥에 떨어졌다. 도우 씨는 과자 접시에 놓인 카스텔라를 집어서 한 입 먹었다. 주인이 서재에서 도장을 가지고 왔을 때는 이미 카스텔라가 도시재 위 속에서 잘 자리 잡은 후였다. 주인은 과자 접시 위에 카스텔라가 한 조각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모양이었다. 만약 알아차렸다면 제일 먼저 의심을 받는 것은 바로 나였을 것이다. 그로부터 너덧에는 별일 없이 지났다. 백자에 꽂힌 수선화가 점점 시들고 푸른 매화가 점점 피려는 모습만 들여다보고 있어봐야 재미가 없다 싶어 한두 번 얼룩 아가씨를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다. 처음에는 집을 비웠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갔을 때 병에 걸려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장지문 속에서 그 고토 선생과 하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화분 잎새 뒤에 숨어서 들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었다. 얼룩이는 밥을 좀 먹더냐? 아니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껏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게 해서 화로 곁에 눕혀놨습니다. 그것 참 문제로구나. 밥을 먹지 않으면 몸이 점점 지쳐갈 텐데 말이다. 그렇고 말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하루만 끼니를 걸으면 다음 날에는 힘이 빠져서 도저히 일을 못하는데요. 의사한테는 데려가 봤느냐? 네. 그런데 그 의사가 아주 이상했습니다. 제가 얼룩이를 안고 진찰실에 들어갔더니 감기라도 걸렸냐면서 제 맥을 짚어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환자는 제가 아니라 이 고양이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무릎 위에 얹었더니 싱글싱글 웃으면서 고양이의 병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겠네.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낫겠지 하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그럼 진찰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래봬도 얼마나 소중한 고양인데요 하고 말한 다음 얼룩이를 새 품 안에 넣고 돌아버렸습니다. 어딘지 콜록거리고 있는 것 같던데네. 아나카 암기에 걸려서 목이 아파서 그런 모양입니다. 게다가 요즘엔 폐병인가 하는 것도 생겼다지 않느냐. 정말이지 요즘처럼 폐병이니 패스트니 하는 새로운 병들이 자꾸 생겨나면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기에 걸렸다 해도 저 아이는 밖으로 그다지 나다니지도 않았을 텐데 그게 말씀입니다. 요즘에 나쁜 친구가 생겼지 뭐예요. 나쁜 친구라니 저 바깥 큰 길 쪽에 있는 교사의 집에서 키우는 지저분한 수컷 고양이 말씀입니다. 교사라 하면 매일 아침 듣기 싫은 소리를 내는 그 사람 말이냐네. 맞아요. 세수를 할 때마다 거위가 목을 졸리는 것처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사람이죠. 우리 주인은 매일 아침 세면장에서 양치질을 할 때 이쑤시개로 목을 찔러서 이상한 소리를 꺼리낌 없이 내는 버릇이 있다. 기분이 나쁠 때는 심하게 거룩거룩 거리고 기분이 좋을 때는 힘차게 더 거룩 거린다. 말하자면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루도 쉬지 않고 그럭저럭 소리를 내는 셈이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저분한 고양이라니 너무 나를 심하게 깎아내린 평가가 아닌가 하고 억울해하면서 더욱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 그런 주인이 기르고 있는 고양이니 어차피 보나마나 도둑 고양이를 깨야 다음에 보거든 몽둥이로 때려서 쫓아보내도록 해라. 그럼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우리 얼룩이가 병에 걸린 것도 분명 그놈 때문일 것이니까 제가 아주 단단히 혼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셈이다 결국. 어디로 아가씨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돌아보니 주인은 서지 안에서 뭔가 깊이 생각에 잠길 듯한 모습으로 봇을 들고 있었다. 그러는 차에 당분간 너무 바빠서 들리지 못할 것 같다면서 일부러 연화장까지 써보낸 메이트의 씨가 훌쩍 찾아왔다. 모신 제시라도 쓰고 있는 것인가. 재밌는 작품이 생기면 나도 한번 보여주게. 아니 좀 괜찮은 문장이다 싶어서 지금 번역해볼까 하고 생각하던 참이네. 문장 누구 문장인데 누구 것인지는 모른다네. 무명시라 하기야 무명시의 작품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것이 있으니 가볍게 여길 수는 없지. 그러고 있는데 강계채 씨가 지난번에는 신뢰가 많았다며 들어왔다. 신뢰하고 있네. 지금 대단한 명문을 경청하려던 참인데 하고 메이데이 선생이 알쏭달쏭한 말을 내뱉었다. 네 그러셨어요 하고 강계채 씨도 알쏭달쏭한 인사를 했다. 그런데 작년 말 내가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다네 하고 메이테이 선생이 담뱃대를 무슨 악기처럼 손가락 끝으로 돌리며 말했다.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나. 메이드의 선생이 한 신기한 경험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작년 섣달 27일 그 도우한테서 나를 찾아와 문학에 대한 고매한 말씀을 듣고 싶으니 꼭 댁에 계셔달라는 연락이 와서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처럼 오지를 않지. 뭔가 점심을 먹고 난로 앞에 앉아있으니 시주오카의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더군. 무슨 일인가 싶어 펼쳐봤더니 넌 정말이지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아라. 러시아와 전쟁이 시작되어서 젊은 사람들은 큰 고생을 하며 조국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섣달이 더 가도록 속 편하게 놀고 있지 않느냐고 쓰여 있었지. 그 다음으로는 내 초등학교 시절의 친구들 중에서 이번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보상당한 사람들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더군. 그 이름들을 일일이 읽고 있으려니까 왠지 세상 살맛이 나지 않으면서 인간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마음이 생겼지. 그런 사이 드디어 저녁 시간이 되어버려서 어머니께 답장이라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두세 줄 정도 썼지.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길에 산책을 나갔다네. 평소처럼 후짐이 저쪽으로는 가지 않고 강둑이 있는 산반조 쪽으로 나도 모르게 발길이 가더군. 마침 그날 밤은 날씨도 어두운 컴컴하니 매서운 바람이 강둑 건너편에서 불어오는 것이 아주 추웠지. 1년의 마지막 전산옷의 인생무상 같은 말들이 머릿속을 빙빙 맴돌고 있었네. 목을 메어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때 문득모에 홀린 것처럼 죽을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 그때 고개를 들어서 강둑 위를 봤더니 어느새 그 소나무 바로 밑에 와 있더군. 그 소나무라니 그게 무엇인가. 목매는 소나무 말일세. 어째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가 하면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로 누구든지 소나무 밑에 오면 목을 메고 싶어진다네. 강둑 위에 소나무는 몇십 그루나 있지만 목을 맨 사람이 있다고 해서 와보면 반드시 소나무에 매달려 있다는 거야. 1년에 두세 번은 그런 시체가 매달려 있다네. 그런데 그 소나무 밑으로 가봤더니 벌써 누군가가 먼저 와서 매달려 있지 않은가. 너무 아쉬운 일이지.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래도 그때는 저승사자한테 홀려 있었던 것 같네. 주인은 또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아무 말 없이 과자를 입에 넣고 우물거렸다. 화로의 재를 찬찬히 뒤집으면서 말문을 열었다. 저도 바로 얼마 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자네도 목을 메고 싶었는가. 아니 저는 목을 메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저도 작년 말 무코지마 있는 아는 사람 집에서 낭년회 겸 합주회가 열려서 바이올린을 들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16명의 아가씨들과 부인들이 모인 꽤나 성대한 모임이었는데 만찬도 끝나고 합주도 마신 후 이젠 자리를 떠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때 어떤 박사의 부인이 제 곁으로 와서 당신은 아가씨의 병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사나흘 전에 그 아가씨를 만났을 때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고 아무데도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지 자세히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랑 만난 날 밤부터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해서 헛소리까지 끊임없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뿐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 헛소리 속에 제 이름이 간혹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를 불러서 진찰을 받게 했더니 무슨 병인지 이름은 모르지만 열이 너무 심해서 뇌까지 이르렀으니 만약 수면제가 제대로 듣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예쁘고 쾌활하고 건강하던 아가씨가 갑자기 그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세상 만사가 허무하다는 느낌으로 가슴이 메어와서 온몸에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허우적대며 아즈마바시에 다다랐죠. 딸인 난간에 붙들고 아래를 내려다봤더니 검은 물이 가득 차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멀리 강 상류 쪽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틀림없이 아가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네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난간에서 윗몸을 내밀어 검은 물속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물결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아이 물 밑에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전 드디어 난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든 다음에는 정신이 아득해져서 한동안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눈에 떠보니까 좁기는 하지만 젖은 곳은 아무데도 없었고 물을 마신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이상한 일이군.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물속으로 뛰어든 줄 알았는데 잘못해서 다리 한가운데로 뛰어내렸던 것입니다. 일곱 참 재미있군. 그런데 그 아가씨의 병은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메이트의 선생이 따지고 들었다. 2-3일 전에 새 인사자 찾아갔더니 문 밖에서 하녀와 한해 치킨 놀이를 하고 있었으니까 병은 완쾌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얌전히 세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전혀 우습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인간이란 동물은 시간이 죽이기 위해 억지로 입을 놀려서 우습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웃기도 하고 재미도 없는 일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 말고는 재주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난 갑자기 얼루가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와야겠다는 생각에 고토 선생님 마당으로 갔다. 그때 갑자기 장지문 안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고했구나. 잘 되었느냐. 고토 선생은 역시 집에 있었던 모양이다. 네, 좀 늦어졌습니다만 볼사의 집에 갔더니 마침 다 된 참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꾸나. 아주 훌륭하게 되었네. 이제 우리 얼룩이도 승천할 수 있겠군. 난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정말 이렇게 아쉬울 때가 없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다 하늘이 내린 수명인 것을 큰 길가에 있는 교산의 집 도둑 고양이가 자꾸만 불러낸 것이 화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난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아야지 하고 침을 삼키며 듣고 있었다. 세상 일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구나. 얼룩이처럼 예쁜 고양이는 요절을 하고 보기 싫은 도둑 고양이는 아무 탈 없이 장난질을 하고 있으니 옳으신 말씀입니다. 될 수만 있다면 얼룩이 대신에 저 교산의 도둑 고양이가 죽었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요. 훨씬 좋은 식으로 되었다가는 내가 곤란하다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아직 경만 적이 없으니 좋다고도 싫다고도 할 수 없지만 얼마 전에 너무 추워서 불이 꺼진 화로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내가 있는 것도 모르고 하녀가 뚜껑에 닫은 적이 있었다. 그때의 괴로움은 다시 생각해봐도 끔찍할 정도였다. 시로군의 설명에 따르면 그런 괴로움이 좀 더 오래가면 죽는다고 한다. 하지만 고양이의 몸으로 죽어서 스님이 경을 외워주었고 계명까지 받게 되었으니 이화는 없을 게야. 그럼요이를 말씀입니까? 정말 행복한 고양이죠. 다만 저 도둑 고양이 같은 경우는 난 이름이 없다고 몇 번이고 말했는데도 이 하녀는 자꾸만 도둑 고양이라고 날 부른다. 무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제가 기쁘니 아무리 효험이 있는 경을 읽어봐야 극락왕생할 리가 없지 않겠느냐. 난 그 뒤로 도둑 고양이라는 말이 몇 백 번 되풀이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이 끝도 없는 이야기 도중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텐마루에서 뛰어내렸을 때 88,880개의 털이 한꺼번에 고추 서는 듯했다. 난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 후로는 고토 선생 집 근처에 얼씬거린 적이 없다. 얼룩 아가신 죽었지. 검둥이는 상대가 안 되지 해서 약간 적막한 가문이 있지만 다행히 인간 중에 아는 사람이 생겨서 그다지 따분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얼마 전에는 주인에게 내 사진을 보내달라고 편지로 부탁한 사람이 있었다. 점점 인간들한테서 관심을 받게 되었더니 내가 고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난다. 오늘은 날씨가 좋은 일요일이어서 주인은 슬금슬금 서재에서 나오더니 내 옆에 북과 벼루 원고지를 늘어놓고 배를 깔고 누워서 자꾸만 뭔가 끙끙대고 있다. 그때 거실에서 부인이 나와서 주인 코앞에 바짝 다가 앉았다. 잠깐 저 좀 보세요. 왜 이번 달은 좀 모자라는데요? 그럴 리가 있나.
의사한테 주는 약값도 지불했고 책방이 내는 것도 지난달에 주지 않았어. 이번 달은 남아야지. 하지만 당신이 밥은 드시지 않고 빵을 드시기도 하고 잼을 자꾸 드시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잼을 몇 통이나 먹었는데 이번 달엔 8개 필요했어요. 8개라고 그렇게 많이 먹은 기억이 없는데 당신만 드신 게 아니라 아이들도 먹었으니까요. 아무리 먹어봐야 5, 6엔 정도 아닌가. 잼만 사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밖에도 사야 할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부인은 불평이 가득한 기색을 양벌에 비추면서 말했다. 그야 마음일지도 모르지 하고 주인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코털을 확 잡아 뺐다. 붉은색이니 검은색이니 여러 가지 색깔들이 섞여 있는 중에 한 가닥 새하얀 것이 있었다. 크게 놀란 표정으로 그것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던 주인이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로 그 코털을 부인 눈앞에 내밀었다. 부인이 얼굴이 찡그리며 주인의 손을 밀어냈다. 이거 좀 봐. 코트 중에 흰 것이 있었어. 주인은 크게 감동한 사람처럼 말했다. 잔뜩 찡그리던 부인도 웃으면서 거실로 건너가 버렸다. 경제 문제를 토론하는 것은 단념한 모양이었다. 코털로 부인을 내쫓은 주인은 이젠 안심이 되었다는 표정으로 코털을 뽑아들고 원고를 쓰려고 초조해하는 것 같았지만 좀처럼 붓을 움직이지 못하던 차에 평소처럼 메이트의 선생이 들어왔다. 메이트의 선생은 남의 집이든 자기 집이든 똑같다고 여기고 있는지 안내도 받지 않고 성큼성큼 남의 집에 들어와 버린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뒷문으로 불쑥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걱정되려 눈치 고생 같은 것은 태어날 때부터 어딘가에 버려버린 산행이다. 주인은 벌떡 일어서더니 난 잠시 실례하겠네. 금세 돌아올 테니 고양이와 놀기라도 하면서 기다려주게 하고 메이디 선생이 대답도 듣지 않고 훌쩍 나가버렸다. 뜻하지 않게 메이드의 선생이 접대를 명령받았으니 무뚝뚝한 얼굴로 모르는 채 할 수도 없어 야옹야옹 애교를 부리면서 무릎 위로 기어 올라가 봤다. 그러자 메이트에는 얼굴 어지간히 뒤룩뒤룩 쪘구나. 어디 보자 하며 무례하게도 내 목덜미를 잡더니 공중에 들어올려 봤다. 뒷다리를 이렇게 늘어뜨리는 것을 보니 쥐잡기는 틀렸군. 어떻습니까? 가 부인이 고양이는 지를 좀 잡던가요. 지를 잡기는커녕 오존이를 훔쳐먹고는 혼자서 춤을 추고 있었는걸요. 그래요 하기야 춤이라도 줄 것 같은 얼굴이군. 부인이 고양이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얼굴이군요. 옛날 이야기 책에 있는 고양이 귀신을 닮았어요. 부인은 차를 따라 메이티 선생 앞으로 내밀었다. 어디로 간 걸까요? 어디로 가든 행선지를 말하고 간 적이 없는 사람이니 저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의사한테 갔을 겁니다. 아마기씨 말입니까? 아마기씨도 저런 환자를 두고 있으니 골치가 아프겠군요. 요즘엔 좀 어떻습니까? 위장 상태가 조금은 나아졌답니까?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도무지 알 수가 있어야죠. 아무리 아마기 선생님이 봐주신다고 해도 저렇게 잼을 먹어대니 위장병이 나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잼을 많이 먹어요. 꼭 어린아이 같군요. 잼만 먹는 게 아니랍니다. 요즘엔 위장병 약이라고 하면서 무청을 자꾸만 먹어대는 통에 무청 속에 무슨 디아스타제가 있다나 하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은 후 저렇다 합니다. 그걸로 잼의 피해를 보충할 작정이군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해서 먹는 걸. 하며 메이트의 선생은 부인의 불평을 듣고는 대단히 유쾌한 기색이었다. 그렇게 불평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크게 모자람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쿠샤미시 정도면 돌학에 빠지지도 않고 옷차림에 신경을 쓰지도 않고 가정 생활하기에 적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보이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도락은 없지만 읽지도 않는 책을 자꾸만 사들이지 뭡니까? 작년말 같은 경우는 달마다 쌓인 책값 때문에 얼마나 난처했는데요. 그럼 사정이 이만이만하니 책값을 좀 줄이라고 하면 되지요. 무슨 말씀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봐야 어디 두를 사람이어야죠. 지난번엔 이런 말까지 하던걸요. 당신은 학자의 아내가 되어서 어떻게 털끝만큼도 책의 가치를 모를 수 있느냐. 옛날 로마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들어두라고 하더군요. 그것처럼 재미있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옛날 로마에 무슨 타로긴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있었다는데 다루긴 다루킹. 이름은 좀 이상하네요. 전 외국 사람 이름 같은 건 도무지 외울 수가 없답니다. 듣자 하니 7대 임금이었다고 하더군요. 로마의 7대째 임금님이라. 그래서 그 임금이 어떻게 했는데요. 그 임금님한테 어떤 여자가 책을 9권 가지고 와서 사달라고 했다는군요. 임금님이 얼마에 팔겠느냐고 물었더니 아주 비싼 값을 불렀다고 합니다. 너무 비싸니 좀 깎자고 했더니 그
여자가 느닷없이 9건 중에서 3건을 불 속에 던져서 태워버렸답니다. 임금님은 9건이 6건으로 줄었으니 값도 조금 싸졌겠지 싶어서 6건이 모두 얼마냐고 묻자 여자는 처음 가격에서 조금도 깎지 않은 값을 말했답니다.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고 하자 그 여자는 다시 3곳을 집어서 불에 태워버렸답니다. 임금님은 아직도 미련이 있었는지 남은 3건을 얼마에 팔겠느냐고 물었더니 처음에 말한 9건의 값에 달라고 했다는군요. 9건이 6건이 되고 6건이 3곳이 되어도 값은 처음에서 한 푼도 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깎으려 했다가는 남아있는 3곳까지 불태워버릴지도 모르는 일이라 임금님은 결국 비싼 돈을 냈고 남아있는 3군을 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책이 얼마나 소중한지 조금은 알 수 있겠지라며 자꾸 물어보는데 저로선 도대체 뭐가 그리 대단한 이야기인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하지만 부인 그렇게 책을 사들여서 자꾸만 읽으니까 남들한테 학자니 뭐니 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문학 잡지를 봤더니 쿠자미 씨에 대한 병이 나와 있더군요. 정말로요?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요. 쿠자미 씨의 글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하더군요. 그것뿐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나오는가 싶으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한번 가면 영원히 돌아오는 것을 잊은 듯 하다고요. 부인이 묘한 표정을 지으며 그건 칭찬인가요? 하고 불안한 말투로 물었다. 칭찬이라고 봐야겠지요. 하고 메이테이 선생은 시치미를 떼며 손수건을 내 눈앞에서 흔들었다. 자네 아직도 있었는가? 하고 주인이 어느새 돌아와서 메이트의 선생 곁에 앉으며 말했다. 아직도 있어. 누나니 너무하지 않았는가? 금세 돌아올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해놓고선 만사가 저런 시기라니까요. 하고 부인은 메이트의 선생을 보면서 일렀다. 그 찰나에 현관이 종이 깜짝 놀라 뛰어오를 만큼 올리더니 계세요라는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까지 3부 내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에너지가 됩니다.